그리고 해타원 정도인 법사님 아드님이시며 수원교당 부회장님이십니다. 특강 제목은 행복한 자존심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보통 마스크를 쓰고 하나요? 벗고 해도 되나요? 어제 PCR 검사 음성 확인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3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청년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지도교무님께서 지금 원음방송국 사장님으로 계시는 김무랑 교무님께서 지도교무님을 해주셨어요. 그때 김은지 교무님은 이제 한참 세상에 나오셔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세상 구경하실 때였는데, 그때 청년회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각감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 아주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떨리는데 벅차오르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가도 힘을 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리 그 정토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5년 같아요. 그때 원기 100주년 기념으로 정토대회 한번 했었죠. 총부에서. 그때 제가 공연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공연이냐면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던 개그 콘서트에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개사를 하셔가지고 공연을 하셨는데, 각 교당의 이제 제사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정토분들의 애환을 공연으로 이렇게 아주 유머스럽게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 이게 정말 아주 인상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멋진 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이걸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관심이 이제 행복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빨리 끝내라. 짧을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내서 최대한 많은 행복감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오늘 제목은 행복한 자존심이고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회타원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종만 박사입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왜 썼냐면요, 돈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누가 박사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라도 좀 이렇게 소개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옆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10년 전쯤 썼는데요. 2011년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도서입니다. 근데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일단 책 소개부터 드리고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력이 되시면 한 권씩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복한 자존심, 그래서 행복과 자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로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행복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우리의 공부의 강령은 마음의 원리를 알아 마음을 잘 쓰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종 법사님께서도 몇 년 전에 이제 마음을 잘 씁시다 이걸 신년 본문으로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쓰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써야 되는데 이제 권도편 48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마음의 진급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분별 주착심에서 집심으로, 또 집심에서 관심으로, 그리고 무심, 능심으로 이렇게 진급을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심과 능심은 사실 저희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정신과 의사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요 관심까지는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관심까지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분별 주착심 때문에 생기는 증상 이거를 다루죠. 불안이나 뭐 우울이나 뭐 심하면 망상이나 환청이나 뭐 이런 걸 다루고요. 그래서 이 분별 주착심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집심이나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진급시켜두는 치료 이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 분별 주착심, 집심, 관심 이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우란 칼럼에 작년에 실었던 내용인데요. 저한테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좀 인상적인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주된 증상이 주된 호소가 무엇이었냐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호소하시면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셔가지고 한부모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제 나중에 커서 번듯한 가정도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전력에 입사를, 한국전력 아주 좋은 회사잖아요. 입사하셔가지고 또 학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도 또 잘하셔가지고 서울에 집도 사셨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항상 공허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성취를 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이스털린의 역설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리처드 이스털린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신데요. 이분은 소득과 행복감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세로축이 행복감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이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감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곡선이 꺾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으면 그 다음부터는 느끼는 행복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많이 벌수록 행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 연구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뭐 앵거스 디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럼 이 변곡점이 되는 소득은 어느 정도냐? 이제 이것까지 연구를 하셨어요. 이제 연봉으로 따지면 약 7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으로 한 720만 원. 그래서 한 720만 원 이상 벌으면 그냥 행복감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 있는데요. 집사람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기지 마라. 많이 벌수록 좋다. 잔말 말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와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강연할 때 이제 집사람 팔아먹는 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또 한 번 더 팔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각자 생각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연구에서는 그래요. 그럼 이제 왜 그러느냐? 우리가 행복을 측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삶의 만족감 그리고 정서적 복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이 벌수록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삶의 만족감은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정서적 복지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겠죠.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친구가 없다거나 맨날 부부싸움만 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삶의 만족감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적 복지에는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감이 비례해가지고 끝도 한도 없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행복을 책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탈 벤샤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님인데요. 세계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하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강의가 있고, 또 예일 대학교의 캐리 셀리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하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가 있어요. 이 하버드대 교수님인데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이 행복 6계명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저기 지금 빨간 그 칸 안에 있는 것처럼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분도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몸과 마음이 하나다. 몸과 마음을 다 챙겨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육상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해라. 뭐 감사하는 마음 가져라. 원불교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법대로만 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이겁니다. 어려울 건 없어. 즐거운 사람들은 왈츠를, 슬픈 사람들은 비창을 연주하면 되는 거야. 자기 감정을 자꾸 막 바꾸려고 감정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든 감정이 든다고 해서 이걸 막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면서 막 싸우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책은 이분도 이제 하버드 교수님입니다.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셨어요. 약 814명 정도의 대상자를 데리고 72년에 걸쳐서 세계 최장기 종단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따고요. 이제 주기적으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80대가 됐을 때 또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뭐 72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인터뷰를 따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구자들이 도달한 최후 결론은 뭐냐? 행복이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조건을 50세 이전에 얼마나 잘 갖췄는가, 이게 행복을 좌지우지한다. 7가지 조건이 이겁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 이건 뭐냐면 뭐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남 탓하고 자꾸 핑계 이유 이런 거 대지 말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이타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잘 승화시키고 또 유머로서 잘 넘기고,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뭐 우리 일상적인 좀 라이프 스타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그래서 비만이면 또 행복하지가 않대요. 이게 미국 연구라서 조금 더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얘기가 있죠. 그리고 평생 교육. 우리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우리 교법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생토록 이렇게 잘 배우는 사람이 되고, 또 안정적인 결혼 생활. 이 7가지를 이제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오종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행복의 공식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바라는 것뿐에 성취한 것, 이게 행복감을 좌지우지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라는 게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몇 가지 정도 성취하시면 행복감 느끼세요? 한 가지? 예.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10가지를 원하는데 5가지를 성취하면 50%라는 거예요, 행복감이. 예.
10가지를 다 성취하면 뭐 100%가 되겠죠. 근데 10가지 중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한 6가지 이상이면 만족감 느끼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를 성취를 했다. 그러면 행복감이 몇 프로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수학 문제 내가지고. 60%예요, 60%.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4개를 더 성취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또 노력을 하겠죠. 그럼 100%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왜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바라는 게 또 늘어나죠. 그래서 100%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를 늘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복감을 늘리려면. 그렇죠. 학교 다녔을 때 수학계나 하셨던가 봐요. 요 바라는 거를 줄여야 됩니다. 바라는 거를. 그래서 10가지 바랬던 거를 한 5가지만 바래라는 거죠. 그러면 5분의 6이 되니까 행복감이 1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넘어가는 그 20%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하려면 바라는 거를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몇 가지씩 깔짝깔짝 이야기하니까 감칠맛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창보 대방출을 하겠습니다. 23가지예요. 23가지.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프랑스와 르로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적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이제 꾸빼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인 그 꾸빼 씨가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자기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료실 문을 닫고 행복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행복의 정의를 23가지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저기 좌측에 제일 아래쪽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지 않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더욱 어렵다.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이 책도 한번 구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행복을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복에는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예? 그 원칙이 뭐냐면 100 곱하기 1보다는 1 곱하기 100을 추구하랍니다. 아침에 이제 수학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정답은 뭡니까? 100 곱하기 1은 몇이에요? 100이죠. 근데 1 곱하기 100도 100이에요. 근데 이 100점짜리 행복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행복감이 그냥 쫙 하고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언제 그런 행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확천금을 얻으면 그럴까요? 그래서 뭐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토토 해가지고 뭐 아주 몇백 배의 수익을 올린다거나 카지노 가서 확 긁었는데 막 아주 대박을 맞는다거나 뭐 그러면 일단 돈이 왕창 생기니까 행복하겠죠. 근데 이 행복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행복감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뇌에 쾌감중추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쾌감중추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도파민, 엔돌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뿅 가게 하는 물질이 쫙 하고 분비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그 쾌감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웬만큼 행복해가지고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넘어져서 행복하지 않겠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자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에. 왜? 비슷한 그런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1점짜리 행복을 여러 번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아시죠?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그리고 케렌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케렌시아? 이거는 나만의 둥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해밍웨이 소설에 나오는 말인데요.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가 뭡니까? 투우죠. 투우. 근데 투우는 투우사들하고 정말 생명을 건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투우 한 판 하고 나면. 그래서 쉴 곳이 필요해요. 한 판 하고 나면. 그래서 이 지친 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거기를 케렌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그런 케렌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둥지와 같은 공간, 나만의 케렌시아, 이게 행복감을 준다는 겁니다. 갖고 계세요? 네. 그걸 좀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디가 제 케렌시아였냐면 비디오방이 제 케렌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방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항상 비디오방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애들 PC방 많이 가죠? PC방 가서 막 게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나는데 사실 걔네들도 이런 케렌시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제 케렌시아는 제 진료실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요 똥이 안 나와요. 변비에 시달립니다. 근데 월요일 날 진료실 의자에 딱 앉는 순간 이제 신호가 확 밀려옵니다. 예, 편안함을 느끼면 그렇게 장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나만의 케렌시아를 좀 마련하시는 거, 이것도 이제 행복감을 느끼시는데 아주 또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웬만해 가지고는 쉽게 행복감을 잘 느끼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백설공주 엄마입니다. 백설공주 엄마 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거울한테 물어보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왕비잖아요. 얼굴도 이쁘잖아요. 돈과 권력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이 당신이 제일 예뻐요 하면 그냥 만족감을 갖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아침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걸 검사를 하는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행복 지수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 자존이라는 요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자존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존심도 얘기하죠. 또 자존감도 이야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감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좀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역하면 죄책감에 시달려 정말 힘들어요. 얼마 전에도 뭐 애들 쓰는 이제 화이트보드 막 큰 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벽에 걸으래요. 그래서 구정선사 얘기도 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딱 지정을 해주는데 딱딱 두드려 봤더니 석고보드나 합판이 아닙니다. 시멘트 벽이에요. 시멘트 벽에 못질 해보셨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게 남편들이 못질을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키니까 해야죠 뭐. 그래가지고 쭉 했는데 뭐 예상했던 것처럼 벽을 아주 아작을 내놨습니다. 제 손도 아작 나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근데 걸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렵사리 그래도 걸었으니까 오늘 내가 그래도 좋은 일 했네 하고 이렇게 만족감 느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휴, 못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변변찮은 녀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거고,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거를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하죠. 자존심. 그래서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행복이라고 하는 나무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 행복의 기반을 이루는 건 뭐냐면요, 자기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감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걸 자기감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볼까요? 어떤 상사하고 마주쳤는데, 자기가 일하는 회사 상사하고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녕하세요 했어요. 근데 상사가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보지. 예. 뭐 나를 못 봤나 보지. 뭐 다음에 인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덤덤하고 별다른 뭐 신체적인 변화도 안 일어나고 뭐 그래요. 근데 부정적인 자존, 부정적인 자기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느낍니다. 무시당했네? 또 무시당했네? 그러면서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인 반응도 일어나죠. 심장도 막 벌렁벌렁하고 막 이래요.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그 생각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자존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핵심 믿음. 가장 큰 뿌리는 요겁니다. 핵심 믿음. 핵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과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핵심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나는 호감을 주는 사람, 나는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정적인 핵심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은 나는 시원찮은 인간,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핵심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무능력한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핵심 믿음으로부터 이제 부적응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적응의 문제를 만들게 되는 어떤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다 부정적인 걸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만약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두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식의 부적응적인 가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을 갖게 되냐면 나를 무시하는 증거를 찾아요. 저 사람이 날 쳐다보는 눈빛, 저거 나 무시하는 눈빛인데, 저 사람이 뭐 나한테 건네는 말투, 이거 나 무시하는 말투인데 하고, 분명히 좋은 경험도 할 텐데 그것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던 어떤 증거들, 요것만 이제 자꾸 찾아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핵심 믿음, 부적응적인 가정 대응 전략이 부정적인 자존의 뿌리를 이루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제 원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경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당했을 때 좋지 않은 자동적 사고가 팍 하고 일어납니다.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자동적으로 툭 튀어오르는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하죠? 왜요? 시켜서 대답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동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마주쳐서 시켰는데 대답 못하면 쪽팔려. 이게 이제 툭 하고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력으로 자동적 사고를 극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는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그런 자기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자동 사고가
팍팍 튀어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런 또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자기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까 어렸을 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들이 뭐 이런 얘기들 도대체 몇 번 얘기해야 알아들어?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엄마 죽는 꼴 봐야 되겠어? 많이들 하셨나요? 안 하셨겠죠. 예. 동생 좀 봐라. 너는 지금 이렇게 사고나 치고 다녀야 되겠어. 이게 비교하는 얘기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도대체 하는 짓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식, 머저리 병신 같은 자식. 막 이런 이 언어 폭력이죠, 사실은.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게 되면 우리 뇌 신경세포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경세포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신경세포는 가지가 많이 있죠. 활발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언어 폭력이나 부모로부터 이제 좋지 못한 돌봄을 받게 되면 이렇게 신경세포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가지가 앙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뇌 사진을 찍어봤을 때 뇌가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는 씻을 수 없이 평생을 그런 부정적인 자의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가 이제 갖게 되는 애착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양육자 뭐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편안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은요 항상 편안해요. 그래서 세상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귀찮지 않고요. 다른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뭐 얘기해서 풀어나가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커서도요 자기가 힘들 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들 도움 요청도 잘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도 쉽게 나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라요. 이런 경우가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반절 이상이니까 좋죠. 세상이 그렇게 어둡진 않습니다. 예. 근데 나머지 세 가지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불안정 애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제 저항형, 이건 10에서 15% 정도 되는 애들이 보이는데요. 이 애들의 부모는 상당히 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애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감정적으로 힘들 때 엄마한테서 안심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엄마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날 대해주니까 엄마한테 때부터 씁니다. 때. 그래서 때를 막 쓰죠. 그럼 엄마 가만히 있겠어요? 두들겨 패겠죠? 그럼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빌겠죠? 그러면 그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날 또 뗐어요. 그리고 또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 또 빌어요. 떼쓰다 빌다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이제 나중에 감정에 너무 휩싸여 가지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거짓 인지를 갖게 된다고 그러는데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엄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엄마 탓만 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커서도요. 떼쓰고 조르는 의사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만 하게 되는 거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게 안 되는 겁니다. 탓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밑에 안정형 밑에 회피형 이거는 이제 20% 정도 되는 애들이 하는 건데요. 이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감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내가 어떤 감정이나 욕구나 어떤 행동을 표현하면 다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표현하면 엄마한테 더 혼나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눈치를 살살 봐요. 그래서 엄마가 편해야 나도 편하니까 엄마 눈치 살살 보고 엄마 비위 살살 맞추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감정이나 행동만 보이려고 그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그래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듭니다. 왜? 맨날 눈치 봐야 되니까. 나중에 커서도요 그냥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핑계나 이유 대고 좀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혼자서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감정 표현은 잘하지 않아요. 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뭐 철들어 보이지만 사실 속은 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조마조마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좀 안 좋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혼란형인데, 이 혼란형 애착을 가진 애들은 이제 주기적인 학대를 받는 애들입니다. 뭐 정서적인 학대나 신체적인 학대, 심하면 뭐 성적 학대, 이런 학대를 받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지리멸렬해져요.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이제 나 죽었구나 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나중에 커서도요,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지 않나 하면서 항상 사람을 의심을 해요. 그리고 누가 뭐 다른 사람한테 누가 내 생각 해준다는 거, 그것도 잘 믿질 못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했다가도 아니 괜찮아요 하고 이제 금방 또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뭐 인터랙션도 제대로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딱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가에 따라서 내 애착 유형이 이제 좀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착 유형이 나중에 자기가 커서 자기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처럼 어른 속에 아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자, 2부 시작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해도 될까요? 재미없으시면 일어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시절 영향으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자기감이 만들어지게 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따라오죠. 어린 시절에 내 경험이 내 삶을 평생 좌지우지한다 하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를 선택해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 뇌에는요, 이런 자기감을 좌지우지하는 두 가지 뇌의 회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이로드라고 하고요, 하나는 로우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로드는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영어로 쓰여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이게 위로 가는 길이죠. 위로 가는 길. 또 로우로드는 그 반대일 테니까 아래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무서운 동물이 있잖아요. 어떤 자극이라고 합시다, 이 동물을.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오감으로 그거를 흡수를 하게 되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막 하는 그런 오감으로. 그래서 이걸 흡수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A라고 써져 있는 시상이라고 하는 부위로 그 오감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 모인 데서 이제 요 자극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위쪽으로 처리를 하게, 대뇌 피질 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처리한다 해가지고 이제 하이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길은 이제 밑에서 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교감신경 또 부교감신경 하는 이 말초신경계에서 이 자극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도 처리하고 아래쪽에서도 처리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무서운 동물이 나타났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동물이 내 앞에 딱 있다 하면. 응? 예, 웅성웅성하시지만 전 다 알아듣습니다. 일단 튀고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일단 튀고 보는 건 로우로드의 작용입니다. 이거는 반사적이고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말초신경계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두 분은요, 저게 무슨 동물이지? 이빨이 아주 날카롭네. 사자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이로드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분히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뭔가 좀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튀고 그리고 나서 안전한 곳에 가면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이게 좀 밸런스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수학 문제 보면 어떠세요? 머리 아프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거든요. 제가 수학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 더 좋은 학교에 갔을 텐데. 근데 아무튼 수학 문제만 보면 막 열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보면 막 찢어버리고 싶거든요. 왜? 로우로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보면, 요거 새로 보는 문제네. 어디서부터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이로드의 작용입니다. 이제 로우로드, 하이로드가 좀 이해되세요? 자, 우리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요, 저런 소주병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하이로드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이로드를 쓰면 내가 술을 마시면 또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겠지. 그럼 또 무전취식해서 또 경찰서 가겠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치고 패고 싸워가지고 또 전과 하나 올라가겠지. 안 돼,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우로드를 써요. 그래서 술이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마셔버리는 거죠. 로우로드가 자꾸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이로드와 로우로드의 작동은요, 신경학적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원리를 따릅니다. 우리 다윈이 누군가요? 진화론 얘기했던 사람이죠. 이게 이제 용불용설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는 건 발달하고 쓰지 않는 건 쇠퇴 소멸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이로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경계를 당해도 하이로드를 쓰세요. 근데 로우로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로우로드를 쓰시게 된다. 우리 부부싸움들 하시죠? 안 하세요?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래요. 이제 남편들이 부부싸움하고 직장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는 계속 그 부부싸움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누라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 밥만 축내는 식충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너무 막말한 거야 막 하면서 후회합니다. 이 후회한 거는 뭐 쓴 거예요? 하이로드 쓴 거죠. 하이로드.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사과해야지, 부인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하이로드를 써서.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추리닝 입고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에이 하고 이제 또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건 뭐가 작동한 겁니까? 로우로드가 작동한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로우로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하이로드를 쓰는 훈련, 이게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로우로드를 잘 이제 안정시키고 로우로드를 잘 다루기 위해서 정신수양 과목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하이로드 쪽도 이제 좀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쪽의 하이로드, 차분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리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사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막 수행이 이제 요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자기감이 하이로드 쪽에 자기감을 쓰면 긍정적인 자존심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고, 로우로드 쪽에 자기감을 쓰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자존심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치료를 해요. 우리 환자분들 데리고 이렇게 명상도 하고요. 또 옆에 그러면 이제 교육하는 건데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인 생각을 하자, 이렇게 사리연구 비슷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서에 항우와 한신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항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당대의 영웅이죠. 영웅. 그래서 역발산 기계세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뭡니까? 힘은 산을 뽑을 만큼 세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큼 웅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영웅인 거죠. 근데 이 항우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초안지에 보면 양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나라의 맹장인 장한하고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난 하루 만에 이 지역을 함락할 수 있어 아주 그 호언장담을 하고 싸우는데 결국 함락을 하긴 하는데 보름 만에 함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잡힌 포로들이 뭐 항우 하루 만에 함락한다고 그러더니 뭐 보름 만에 함락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우가 우연히 이걸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항자는 불살이다 이런 전쟁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열 받으니까 포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생매장을 시켜요. 몇 명을? 20만 명을 생매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한대학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항우가 뭘 썼기 때문에? 로우로드를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로우로드의 자존심을 썼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한신 아시죠? 한신은 이제 건한 삼거리라고 하는데 장량, 소하 와 함께 한나라 건국의 이제 3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한신은 춘추전국 시대 한나라의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족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옷도 이렇게 긴 장옷을 입고 다니고요. 칼도 아주 긴 장검을 차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몰락한 가문이긴 하지만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조금 안 이쁘게 보이는 거죠. 지가 뭐 귀족이랍시고 저러고 다니네 막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백정들하고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네가 차고 있는 그 장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몽둥이하고 누가 더 센지 한번 붙어보자 하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한신이 생각하기를 지금 여기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관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면 내 웅대한 꿈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냐면요. 백정이 그래요. 너 나하고 싸울 용기 없으면 내 그 가랭이 사이로 한번 지나가봐. 굉장한 모욕감을 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한신이 그걸 견디고 진짜 가랭이 사이를 기어갑니다. 그러면서 남긴 아주 명언이 있죠. 몸이 아픈 것은 흙이요, 마음이 아픈 것은 걸음이다. 이는 훗날 더 큰 나무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니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뭘 썼습니까? 하이로드의 자존심을 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로드 자존심을 잘 써야 된다. 그럼 하이로드 자존심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충서를 이야기합니다. 충서. 이건 이제 논어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기지 위충이라고 그러는데 충 저 한자를 보면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막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 이게 충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좀 더 나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게 충이에요. 그리고 선은 보시면 이제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 마음이 다르지 않다,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걸 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 공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대하는 아주 최고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저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저승에 가면 밥 먹는 도구가 숟가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숟가락이 다 긴 숟가락이래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쫄쫄 굶고, 극락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배불리 항상 먹으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숟가락인데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예. 뭐 항상 웅성거리시지만 전 알아들었습니다. 지옥에서는 이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긴 숟가락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제 저 사람이 배고프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역지사지가 되니까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게 이렇게 생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충서가 하이로드 자존심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의 씨앗들 이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이제 마틴 셀리그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긍정심리학이라는 거 이제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하이로드 자존심을 쓰면서 긍정적인 자기감이 좀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해라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 긍정적 정서를 키우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있잖아요. 우리 장점들 다 인식하시나요? 내가 어떤 장점 갖고 있다 하는 거? 인식하세요? 역시 법력과 도력이 높으셔서 인식하시는군요. 혹시라도 그걸 인식 못하는 사람이 지금 한 두어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인터넷에서 다 찾아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보시면 이제 스트렝스 5 강점 검사라고 돼 있죠. 요런 검사도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 긍정심리연구소에서 하는 비하 강점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설문 작성하면 당신 강점이 뭡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쪽이 더 때깔나 보입니까? 더 좋아 보이는 쪽이. 스트렝스 5 쪽이 더 좋아 보이죠? 오른쪽, 저쪽. 왜 그러겠어요? 저건 유료입니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무료로 하는 겁니다. 뭐 저는 당연히 무료 검사했죠. 우리가 뭐 돈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나는 기분이 울적할 때 언제나 내 삶에서 좋은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하고 문장이 딱 나와 있으면 그게 이제 나와 유사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거 누구 거겠어요? 당연히 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 용서와 자비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용서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이게 내 장점이니까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 보고 뭐 이게 좀 잔소리할 거, 한번 혼낼 거 이런 것도 조금 더 참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환자분들도 당신 증상이 이거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때려 고쳐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요새는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자꾸 봐주려고 해요. 그래서 단점을 없애기보다는 장점을 좀 더 키워나가십시다. 이런 쪽에 이제 얘기를 더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몰입의 즐거움인데 우리가 몰입감을 느끼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축은 지금 도전이라고 세로축은 도전이라고 돼 있죠. 가로축은 능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능력이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 도전하면 뭐가 생깁니까? 여기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 불안 보이시죠? 그리고 능력은 있는데 도전을 안 하면 뭐가 생겨요? 지루해집니다. 삶이 지루해져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도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일에 무관심해져요. 그냥 좀 무기력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입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 능력도 갖추고 적절한 도전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분의성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자기한테 정성을 다하면서 도전하는, 분심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몰입감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넌 자꾸 넘어져서 행복하지 않겠구나. 자, 세 번째는 이제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이 관계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 국립정신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토마스 인셀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들쥐와 산쥐 연구를 했는데 요 들쥐들은요 한번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 해로를 합니다. 근데 이 산쥐들은 배우자를 만나도 자꾸 이제 다른 암컷들하고 붙어먹고 다른 암컷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삽니다. 이게 다른 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가? 하고 이제 딱 봤더니 뇌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쥐들은 옥시토신이 잘 분비돼요. 근데 이 산쥐들은 옥시토신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문제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보시면은 이 옥시토신을 스프레이로 팔아요. 해외 사이트에서. 그래서 좀 남편이 시원찮다 하면 남편 자고 있을 때 코에다가 스프레이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고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사랑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호르몬은 뭐냐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더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럼 막판까지 왔는데 이제 세로토닌 평가 한번 해볼까요? 평가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점수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사뿐히 일어난다 하면 1점이에요. 억지로 일어난다 하면 0점입니다. 계산하세요. 두 번째, 밥을 천천히 먹는 편이다 하면 1점. 빨리 후다닥 먹는 편이다 하면 0점. 세 번째, 걷는 게 나는 즐겁다 하면 1점. 억지로 걷는다 하면 0점.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한다 하면 1점이고요. 따로 안 한다 하면 0점입니다. 나는 좀 활기찬 편이다. 피로감 별로 못 느낀다 하면 1점이고요. 자주 피로하다 하면 0점이고요. 성질이 좀 느긋한 편이다 하면 1점이고 조급한 편이다 하면 0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밝고 긍정적이다 하면 1점, 어둡고 부정적이다 하면 0점이에요. 계산하고 계시죠? 달, 별, 낙조, 하늘이에요. 하늘을 좀 자주 바라본다 하면 1점, 거의 안 본다 하면 0점이고 명상이나 사색을 가끔씩 한다 하면 1점, 거의 안 한다 하면 0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 이 사랑은 뭐 이성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족들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점 아니면 0점. 점수 계산하셨나요? 네. 자, 8점 이상 나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 역시. 예. 제가 어디 가서 이거 하면은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정토회관에는 아주 뭐 10분 이상 이렇게 손을 드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분들은 축하합니다. 지금 세로토닌 분비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이렇게 분비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쉽게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5점에서 7점. 그렇죠? 우리가 5점에서 7점이 제일 많아요. 네, 이분들은 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생활에 조금 악센트가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취미든 여가든 이렇게 악센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점 이하. 4점 이하. 네, 별로 안 계시네요. 그래요. 이분들은 이따 제 강연 끝나고 저하고 조용히 좀 따로 만나셔서 얘기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셔라. 첫 번째, 리듬 운동인데요. 우리 공원 걸을 때 이렇게 막 리드미컬하게 걸으시죠? 산책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깨 푹 이렇게 수그리고 이렇게 걷지 마시고
활기차게 걸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 뭐 체양 그 모자 같은 거 쓰고 막 앞뒤로 막 이렇게 하면서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씹을 때도 꼭꼭 여러 차례, 적어도 10번 이상 이렇게 씹어서 드시라는 얘기고, 숨도 가슴으로 깔딱깔딱 하지 말고 복식 호흡하라는 거죠. 길게 리드미컬하게 호흡을 해라. 그리고 아침에 햇빛 받으면서 하는 스트레칭이 세로토닌 분비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실 때도 벌떡벌떡 일어나시면 안 돼요. 기지개부터 키셔야 돼요. 기지개 쫙 키시고, 우리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아유, 오래 들으셨으니까 기지개 한번 쫙 켜보세요. 아유, 어때요? 머리가 상쾌해지시죠? 세로토닌 분비가 된 거예요. 이게 스트레칭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하는 스트레칭,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고, 책을 읽을 때도 좀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다고 하고요. 또 웃을 때도 살짝 웃지 말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라는 얘기예요. 하하하.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예? 우리가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내서 그렇게 웃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탁구나 배드민턴처럼 이렇게 체간을 쓰면서 하는 운동, 이게 또 세로토닌 분비에 좋다. 그리고 음식도 중요한데요. 특히 세로토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뭐다? 바나나. 어떻게 하셨어요? 컨닝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바나나. 그래서 아침 식사 못 하시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바나나 드시면 속도 든든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이신데요. 이분은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계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수용소는 이제 생과사를 넘나는 생활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거기에서 죽고 싶다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강제 노역을 하고 허리를 이렇게 딱 피는 순간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이마를 싹 스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행복감 같은 게 쫙 밀려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끝내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멀리서 예쁜 저녁 노을이 하늘에 이렇게 쫙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행복감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제 담벼락 밑에 들꽃들이 하늘하늘 거리는 걸 보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기한 거죠. 세상에 이런 곳에서도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있다니. 그래도 삶은 살만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산다는 것은 그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미 치료라고 하는 아주 정신치료에서 중요한 그런 치료 방법을 개발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본 적 있으십니까? TVN에서 예전에 했죠. 거기에서 이런 의미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명대사가 나오죠. 나의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분히 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산선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극락에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행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다 함께 낙원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환자분이 저한테 이제 써서 주신 그런 카드 같은 건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행복의 나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으로 화이팅하면서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강연 우리 정토님 마음에 와 닿았죠? 박사님께서는 오늘 아침 새벽까지 당직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습니다. 박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강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 신고 올립니다. 새 식구가 인사합니다.